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논객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어처구니 없음, 불쾌함, 적대감 이런 게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신선함, 흥미로움, 내 의견이 더 성장하는 느낌 같은 게 따라오나요? 인간의 본능적 반응은 아마도 앞에 가까울 테지만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온 문명은 뒤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올바른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실천적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게 입증됐기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로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견해도 견해 나름이고 표현도 표현 나름이겠죠. 그 견해가 공존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절멸을 위한 것인가, 또 그 표현이 단순한 내 욕구 해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본능으로 보거나 또는 문명적으로 보거나 지극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견해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게 언론 자유가 아니고 단순한 일탈 수준의 욕구 해소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그런 표현을 국가가 침범하지 말고 적극 보호해야 될 자유로 인정해야 할까 의문이 들만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다면 정치 권력을 포함한 모든 힘 있는 자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자원을 끌어와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파시즘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를 이용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결국 그 힘으로 파시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 있는 표현의 자유와 스스로를 방어해낼 만큼의 강단을 가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게 하는 장면 두 가지가 미국과 한국에서 최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어서 더 큰 지성을 자극해보려고 하는 정준이의 논 1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마가, 즉 미국의 극우 세력이 벌이는 미디어에 대한 공세와 탄압 조치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 극우 인사인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로 그 양상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정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일례로 ABC 방송의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지미 킴멜이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반응, 즉 그의 생전 행적을 지나칠 정도로 추켜 세우면서 자신들과 동일한 방식이나 정도로 그를 애도하지 않을 경우에 마치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할 것처럼 강요하는 태도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찰리 커크의 사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논평을 한 거죠. 이에 마가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일었고요. 지미 킴의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제휴 방송국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참고로 미국 지상파 방송 시스템은 각 지역 방송사들이 ABC, CBS, MSNBC 등의 3대 방송국하고 제휴를 맺고 주요 프로그램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각자 방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보수 성향의 지역 방송사들이 일부 포함된 곳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더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송출 권한을 갖고 있는 ABC가 모회사인 디즈니의 결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무기한 정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진행자의 견해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나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건 미국 방송 역사에서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그렇다고 방송사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해서 한 일도 아니어서 더 문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ABC 방송사가 이와 같은 굴욕적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 방송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연방규제기구인 FCC가 방송면허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선 게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FCC 의장인 브랜든 카가
ABC 및 그에 제휴하고 있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심지어 방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았던 겁니다.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인데요.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 사용 면허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방송 면허 취소는 그것의 가장 강하고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미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풍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CBS 방송사의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제가 한 달 전 뉴스공장에 나가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CBS 측은 시청률 감소로 인한 제작비 부족 문제를 들었지만 CBS 모기업인 파라마운트가 다른 영화사인 스카이댄스를 인수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FC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의 눈엣가시인 콜베어를 데리고 있는 한 트럼프의 수족이 되어버린 FCC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고 본 거죠. 게다가 CBS가 대선 시기에 내보냈던 인터뷰 방송을 문제 삼아서 트럼프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딱히 재판에 질 것 같지도 않았던 CBS가 트럼프에게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서둘러 종료했던 바 있습니다. 근데 콜베어가 이걸 두고 Big Fat Bribe, 즉 엄청 두툼한 뇌물이라고 직격을 해버렸으니 CBS로도 콜베어를 그냥 두고 싶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당시 트럼프는요, 콜베어의 퇴출을 반기는 메시지를 냈고요. 지미 키멜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거라고 공언했던 바 있습니다. 이걸 예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탄압 수순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의 힘을 싣습니다. 진행자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프로그램을 폐지한 이 두 사례 모두 비록 방송국의 자체 결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당국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만하죠. FCC의 규제권을 이용하고 재판을 통한 공세를 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송사와 방송인들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죠. 사실 FCC가 방송 면허를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방송사가 제시하는 견해를 탄압할 만한 힘이 있다는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또 FCC는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송 공정성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정치적 견해에 치우친다고 해서 그걸 규제할 규정이나 힘이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방송 주파수는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규정을 들어서 지미 키멜의 비판이 공익에서 벗어났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 밟아야 할 절차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어떻게 해서 문제 삼는다고 한들 한두 건의 규정 위반으로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소가 된들 재판에서 FCC가 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방송사들은 두려운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작심하고 나서면 어떤 폐악을 부릴지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입어야 할 손해가 아주 막심할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죠. 언론 자유니 자존심이니 혹은 리버럴한 가치니 하는 건 이렇게 날로 더 상업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는 미국 미디어 기업에게 마치 헌신짝과도 같은 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은 트럼프라는 극단주의 권력의 폭주를 기존 제도와 문화가 막지 못하고 있고 미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자유 그리고 민주의 가치가 폭주하는 권력, 돈에만 혈안이 된 미디어의 야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요. 보도하다가
그 가짜 뉴스는 아니고 뭐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오보하면 뭐 고치면 되지 뭐.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꼭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이른바 언론개혁의 문제에 집중해보죠. 현재 한국에서는 이른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논의가 붙고 있습니다. 사실 무책임한 언론 보도를 제어하기가 어렵고 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강한 반대 입장과 약한 반대 입장을 먼저 정리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강한 반대 입장은 주로 기성 언론계에서 나옵니다. 그 핵심은 과잉 규제와 언론 자유 위축으로 요약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과 인터넷 규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 규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사적인 처벌, 그리고 각종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징벌적 손배제까지 더하면 정치 권력과 돈을 가진 세력이 가하는 압박에 나만할 언론이 없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반대 입장 가운데 일각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 정부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심 어린 시선도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약한 반대 입장은 주로 기성 언론계 일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신규 미디어 등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중대한 과실, 즉 사실 확인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악의성, 즉 일부러 조작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할 책임도 피고 소인이 만약에 지게 되면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소송 과정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 결과로 탐사 보도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보도는 아마 위축될 것이고 특히 소규모 언론이나 개인은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으니 기존의 형사적 명예훼손 처벌은 좀 없애고 서로 겹치고 과잉할 수 있는 규제는 정돈한 후에 되도록이면 자율규제 형식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강하거나 약한 반대 입장을 고려해서 민주당은 기존에 추석 전에 입법하겠다라는 입장을 바꿔 좀 더 수기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죠. 무책임한 허위 조작 보도를 판별할 규정을 정교화하는 거, 이른바 입증 책임, 즉 문제 있음과 문제 없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더 세심한 고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봉소소송, 즉 트럼프식의 권력자에 의한 무차별적 소송을 예방하는 것 등을 반영해서 법안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개혁 입법을 잠시 미룬 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이거를 통한 검찰개혁처럼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그렇게 또 입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언론개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개혁에는 적정한 시기라는 게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의견을 모아 수기와 합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개혁 저항 세력의 되치기에 걸려서 좌절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또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모든 사안을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내에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헌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연동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걸 추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물론 현재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와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거를 지금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약한 반대 입장을 잘 참조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만연하는 시대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마련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언론개혁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언론개혁과 이런 입법과정 논의가 서로 구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주 간단히만 언급하고요. 이른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제 견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언론에 대한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징벌적 손배제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배액배상제라는 건 기존의 손해배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물적이지 않은 손해이기 때문에요. 이걸 수치로 따져야 하는 과정에서 산정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배상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생긴 중대한 과실이나 아예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명확하면 기존보다 배상액을 몇 배 정도 높여서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배상액을 매겨서 관련된 행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행여나 그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게 최대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런 판결은 자주 나오기보단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자주 나온다는 건 징벌을 통한 경고 효과가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드물게 나온다는 건 자잘한 허물들에 대한 징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논객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문제성 보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규제를 통해 걸러지거나 소송을 통해 촘촘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 믿으면 아마 실망이 크실 겁니다. 그물코가 촘촘하면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씨를 말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될 법한 사례에 대해 일종의 표준이 되는 판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판례가 잘 쌓이면 어느 정도 굵직한 선은 그어지겠지만 자잘한 실수, 무신경함,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이들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아까처럼 대략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바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언론만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닌 표현의 책임성 일반을 제고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방안은 언론중재법 등 대상이 아주 특정한 법보다는 상법 같은 경우처럼 관련 사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령도 함께 손봐서 과잉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배상이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련된 규정 정비를 해야 되고 이 자체가 개혁의 완수가 아니라 바탕을 까는 첫 작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른바 자율규제와 국가규제라고 하는 좀 어려운 대립구도에 휘말려 들지 말고요. 자율규제를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도록 국가규제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 안에 자율규제 영역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논을 한번 모아볼까요? 표현의 자유에 기초를 두어 건설된 나라인 미국이 극우적 표현에만 자유를 허용한 채 다른 정치적 표현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언론 보도와 일상적 표현에서 책임성을 좀 더 높여보려는 대한민국에서의 입법 시도가 표현의 자를 억압할 수 있다는 사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반대에 직면한 상황. 이 두 가지는 제가 하나의 논으로 묶기 전에도 이미 우리 언론이 아주 교묘하게 연결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뉴미디어만 자기한테 들이듯 대한민국 역시 징벌적 손배제로 언론 자유를 위협하면서 대통령실에는 자기 성향에 맞는 뉴미디어에게만 접근을 허락한다는 게 이들의 보도의 태도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미국과 한국 집권 세력이 동시에 기성 언론을 몰아세우는 독재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기자 살해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도 없던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이렇게까지 갑자기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있겠죠. 기성 언론을 탄압하는 미국, 한국의 병행이론을 설파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행론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본질을 만약에 말하려면 윤석열, 트럼프 순차론을 먼저 지적했어야 되죠.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일들은 죄다 윤석열이 이미 했던 일들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MBC에 대한 봉쇄 소송을 했고요. 비판적인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 순방기 탑승 불허했죠.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방송국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요. 의혹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줄줄이 엮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면허 제허각과는 막 매만지면서 방통심의위랑 방통위를 통해서 MBC 등을 언론을 위협하고 정부 광고를 기성 언론 중에서도 자기랑 친한 언론한테 밀어주는 등 트럼프가 윤석열을 열심히 공부해나 싶을 정도죠. 게다가요, 윤석열과 트럼프의 집권기는 1년 이상 겹쳤습니다. 그 중첩된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모방했죠. 정작 그때 우리 언론이 트럼프, 윤석열 병행이론을 펼쳤던가요?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질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탄압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한 악의성으로 저질러주고 있는 심각한 허위 조작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거창한 우산 씌워주지 말자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새로운 공화주의적 질서를 민주적으로 세우자는 거죠. 여기서 공화주의라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적이라는 건 그런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자는 거죠. 이 시스템은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허울만 유지해왔던 공정성, 즉 미디어가 정치적 견해를 갖는 걸 자제시킨다는 명분 아래에서 반대 견해를 탄압할 권한을 정치 권력에게 주고 극단주의나 혐오가 악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장되도록 방치했던 무기력한 현재의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포, 나아가 사회적 공존과 관용을 부정하는 혐오적이고 극단주의적 표현을 방치해 두는 건 권력만 틀어지면 공화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재 미국처럼 되라는 소리입니다. 진정으로 트럼프식 극단주의와 권위주의에 미디어 자신이 먹히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새로운 소통 질서를 세우는데 기성 언론도 신규 매체도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지는 않지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 동의할 만한 악행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소통 질서의 구축을 방해하려고 실은 단 한 번도 진실로 믿고 실천한 바도 없는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 개념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방어막을 치는 일 제발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미국식 체제만 입버릇처럼 우려먹지 말고 우리의 길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 정준의 논의 따르고자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선례를 들자면 미국 CBS의 TV 프로그램이었던 See It Now 정도일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을 직면하다로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2005년에 조지 클루니 감독으로 선보였던 영화 Good Night and Good Luck이
메카시즘 광풍이 불던 시기를 그리면서 이 프로그램의 의의와 진행자 에드워드 머로우를 기린 바 있었죠. 마침 트럼프와의 갈등을 배경으로 계약 해지가 결정됐던 스티븐 콜베어의 더 레이트 쇼가 CBS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제2의 메카시즘이 불고 있는 현재의 미국을 보면 그 한복판에서 용기 있게 홀로 싸웠던 에드워드 머로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의 빨갱이 몰아가기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무렵 1954년 3월 9일 아주 유명한 방송을 통해서 머로우는 다음과 같은 걸작의 말을 남기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되 현대적 의의를 살려서 그 말을 제 방식으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공화국에 불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던진다고 해서 무언가가 입증되었다 볼 수 없으며 누군가의 죄를 확증하는 일은 증거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이성의 시대로 몰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가 선포했던 원칙을 깊이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겁쟁이들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당대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서로 연대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에드워드 머로우의 신념에 찼던 이 말이 다시금 미국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에드워드 머로우는 비판적 의견이, 즉 언론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상황만 짚지는 않았습니다. 1958년 전미 방송보도국장협회 연설에서 그는 수익을 위해 값싼 오락에만 집중한 채 미디어의 교육적 기능과 영감을 불어넣을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던 당대 언론 그리고 시청자들을 향해서도 아주 따끔한 성찰의 언어를 남겼죠. 그 내용 또한 제 방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통한 원망과 냉소를 머금은 채 살아가거나 무기력한 마음만 한가득 껴안고 있거나 심지어는 부들부들 신경질만 부립니다. 시장 바닥에는 값싸게 선택할 수 있을 온갖 의견들이 넘쳐나도 용기, 인내, 신념 같은 상품들은 우려스러울 만큼 부족합니다. 저 역시 때로 부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때로 부적절한 의견을 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정준이의 논이 저작거리의 값싼 고함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논객 여러분의 인내와 용기를 북돋고 정의롭되 합리성을 잃지 않는 신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드워드 머로우는 자신의 발언을 마칠 때마다 시청자들에게 Good night and good luck이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를 잘 견디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오늘도 논객 여러분께 그런 마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